진공에서 진동으로. 안녕하십니까, 오천호 작가입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서 한 13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집필 활동에 전념을 하면서 여러 책들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혐오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혐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타인을 싫어하는 감정의 최대치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감정의 최대치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 반경에까지 내가 간섭하려고 하는, 타인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타인의 권리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막기 위한 어떤 감정. 그러니까 그냥 난 저 사람들이 싫다, 이 정도는 그냥 나쁜 감정이라 친다면, 혐오 감정이라면 우리 집에 지금 바퀴벌레가 있어, 어떻게든 이렇게 몰아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에 파리가 맹맹 난다고 돌아다닌다고 내가 생활을 중지하고 다른 일을 쉽게 하지는 않죠. 그냥 있는 곤충, 있는 해충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좀 더 우리가 혐오가 이제 높은 그런 곤충을 만나게 되면 내 몸이 움직이죠. 내 몸이 적극적으로 이 바퀴벌레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혐오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는 뭔가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죠.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혐오라는 것은 그 미워하는 감정이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죠. 혐오라는 것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저열하고 더 잔인하고 그런 감정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난민 혐오라는 걸 많이 했죠. 자꾸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 문화와 그 종교와 그 인종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막 그 어떤 이제 혐오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주의냐면, 굉장히 혐오를 평등하게 하면 그냥 그 인간 본성이에요. 뭐 괜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살 필요 있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떤 백인들이 영어 강사로 들어온 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어떤 누구도 그 인종, 그 피부 색깔, 그 나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혐오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조적 힘 때문에 가장 약자한테 강하게 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사회 구조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 거죠. 혐오는 강자가 약자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 싫을 수가 있겠죠.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애자가 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공론화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냈다가는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는 가능하죠. 아주 댓글 같은 거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욕설들, 그 강력한 힘이 도대체 뭐냐. 어떤 한 개인을 그렇게 우습게 평가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동기부여는 사회 구조에서 약자를 더 깔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혐오는 평등한 감정도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혐오라는 것을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야 너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말은 하는데, 그 감정이 절대로 평등하게 다른 집단에게도 이렇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더 약자에게, 남성보다 여성에게, 장애인에게, 성적 소수자에게, 아이들에게, 세계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죠. 그런 식의 반론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제 공감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역차별이 존재하면 만약에 그 역차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논의하지 않고 여성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거는 정당한 반론이 아니죠. 어떤 집단이 자기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회에 요구를 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거든요. 약자니까 그 걸음을 더 빨리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그게 제도화가 되면서 엉뚱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볼 때도 여기 굳이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도대체 누가 생각을 해낸 건지 모를 한심한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는 여성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지점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여성의 문제제기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학자로서 저는 뭐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인성이 바른 아이가 된다. 요즘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차별과 혐오는 굉장한 큰 불평등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약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버릇들. 차별과 혐오의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평등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평등에서 벗어난 이야기들만 하거든요. 저기 택배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대우를 못 받아. 근데 갑자기 어떤 언론 틀어보면 뭐 연봉 1억, 2억 킹 막 등장을 해요. 배달 라이더들이 힘들어한다. 뭐 여기 뒀다가 보면 하루에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라이더를 또 찾아내가지고 막 인터뷰를 해요. 그 언론 보도에 어떤 차별과 혐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워딩을 따오냐면 택배 1년에 1억 버는 기사를 찾아내가지고 이 직업은 땀 흘려 일한 만큼 벌어가는 정직한 노동. 그런 걸 헤드라인을 막 써요. 뭐야, 뭐 정직하지 않은 노동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을 써요. 그것만으로도 어떤 누군가가 존엄한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이 노동이 얼마나 정직한데 떼쓰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별과 혐오에만 주목을 자꾸 하고 있으면 아주 고전적인 인성교육. 그래서 이제 좀 남을 덜 혐오하는 착한 부자들만 만들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대안을 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뒤집어질 동력이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잘 적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좀 일한 만큼 보상받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뭔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그 층위가, 수위가, 그 결들이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 제가 쓴 첫 번째 책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이에요. 2013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것을 취재한 건 2010년도, 9년도, 2008년도부터 취재를 한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정규직 전환 같은 걸 요구를 할 때 너무 가혹한 반론들을 펼치는 거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정의는 아니에요. 비정규직이 적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비정규직이 많아도 다른 조치들을 많이 취해 놓으면 노동자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정규직 전환은 조금 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니들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해놓고 그때 놀아놓고 이 도둑놈 심보더라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냐 로또 취업이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거는 뭐 요만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차별하는데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3, 4년 갈까 이 책의 논의가.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처음에는 뭐 학교 노동자를 뭐 이렇게 정규직화 하는데 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자는데 방과 후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반론들 막 이런 것이 저열하게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어떤 논쟁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때 제가 진단한 것이 순간순간 내가 정말 진단 너무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나 이렇게 생소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을 보시게 된다면 이게 10년 전 내용인데도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과연 좋아졌을까?
혹은 나빠졌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고, 그 외에는 다 뭐 모든 책들이 제가 우리한테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요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하거든요. 그 차별과 혐오를 따질 수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뭐 제가 쓴 진격의 대학교라든가 여러 책들이 이 사회를 그냥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차별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잘 큰다라는 게 과연 차별과 혐오에 예민한 사람이 되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가? 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평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특별한 거죠. 우리 사회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것을 이렇게 깨라고, 거기서 벗어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오를 다졌죠. 이제 좀 그런 식의 격려와 응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대학생 때부터 고민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사회가 옵니다.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한 다음에 인문학 5,000호 책들을 읽겠다? 절대 안 읽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30년, 40년 후에 내가 어떤 어른으로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투표를 하고 그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라는 말에 갇히지 마세요. 동굴 속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